농부는 세금을 안 낸다더라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심지어는 그냥 사실처럼 믿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맞아요. 마치 농어민은 세금이라는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뭔가 좀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농어민 세금 오해와 비과세의 논리라는 제목의 자료를 가지고 이 오랜 통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실제로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세금 혜택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깊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오해의 출발점, 역시 소득세인 것 같아요. 네, 거기 모든 오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료 첫 부분부터 딱 나오거든요. 쌀이나 보리, 채소 같은 주요 작물 재배로 벌어들인 소득은 비과세다. 바로 이 한 문장.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농부는 세금 안 내는구나 하는 말이 나온 거겠죠. 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는 거죠. 왜 비과세일까? 왜? 자료에 그 이유가 두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 안보, 그리고 둘째는 소득의 불안정성입니다. 식량 안보와 소득 불안정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먼저 식량 안보는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먹는 문제니까요. 네, 국민이 먹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어쩌면 국방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건데 이 소득세 비과세가 그 가장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인 셈입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시니 이 부분의 세금 부담은 국가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사회적 합의 같은 거죠. 하긴 요즘처럼 기후변화나 국제 정세 때문에 식량 가격이 막 널뛰는 걸 보면 식량 안보라는 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아요. 정말 그렇죠. 그럼 소득의 불안정성,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사실 매달 월급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농업은 그야말로 자연과의 동업이잖아요.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태풍 한 번, 긴 장마 한 번, 아니면 갑작스러운 병충해 때문에 한 해 수입이 그냥 전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제 주변에도 작년에 배추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수확 직전에 무름병이 돌아가지고 밭을 통째로 갈아엎은 분이 계세요. 세상에.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세금 제도라도 어느 정도 완충해주지 않으면 글쎄요, 누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농사를 지으려 하겠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일반적인 자영업의 리스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은 산업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고 무조건 세금을 빼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근간인 식량을 책임지는 공적인 역할과 예측 불가능한 소득 구조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배려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무조건적인 면제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정책적 지원인 거죠. 그런데 자료를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비과세 혜택이 모든 농업 소득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디테일입니다. 예를 들어 작물 재배업이라도 연간 수익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또 축산업의 경우에도 농가 부업 금어를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대규모 기업농이나 공장식 축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곳까지 똑같이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그건 정책의 본래 취지랑 어긋나겠죠. 그렇죠. 이 제도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영세한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그분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데 있으니까요. 그럼 그 농가 부업이라는 기준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 혹시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한 힌트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소 몇 마리, 닭 몇백 마리 이런 식으로요? 네, 있습니다. 세법 시행규칙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는 50마리, 돼지는 700마리, 닭은 1만 5천 마리까지를 부업 규모로 봅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네요. 네, 이 기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연수입 10억 원이라는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농어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경우까지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장치들입니다. 결국 모든 농어민에게 주는 보편적인 혜택이 아니라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선별적인 지원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점만 확실히 알아도 농부는 세금 안 낸다는 오해의 절반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소득세 비과세는 오해의 시작점이었을 뿐 전체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의 나머지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네. 소득세 비과세라는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농민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라는 게 이 자료의 다음 내용에서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농어민들이 당연히 내고 있는 다른 세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방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세가 핵심이죠. 맞아요.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 사는 집, 심지어 축사나 창고까지도 다 재산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세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보유 그 자체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즉 그해 농사가 망해서 소득이 0원이 되더라도 내가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한 재산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인 거죠. 사업의 성패와는 완전히 분리된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똑같이 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자료에 보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역시 세금 의무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일 뿐이죠. 덜어주는 거다? 네, 만약 그렇게 감면받고 농지를 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뱉어내야겠죠? 그럼요.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가요? 농어민이라고 해서 마트에서 물건 살 때 할인을 받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간접세는 똑같이 내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역시 많은 분이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농업인도 똑같은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식료품을 사고 옷을 사고 자녀 학용품을 살 때마다 가격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똑같이 부담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내고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면 유료세도 당연히 내고요. 그런데 바로 그 유료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자료에 언급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농업에 쓰는 기계, 예를 들면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에 들어가는 기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죠? 네, 이게 농가 경영에 굉장히 직접적이고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이 100원만 올라도 자가용 운전자들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대한 트랙터나 양수기를 매일같이 돌려야 하는 농가에서는 유료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이 기름에 일반 유료세를 다 붙인다면 생산비가 급등할 거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겠죠. 결국 농산물 가격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줌으로써 우리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있는 거네요. 네, 이것도 단순히 농민 좋으라고 주는 혜택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부모님이 평생 일군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데 여기에도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업을 잇겠다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 하고 자녀 입장에선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농사를 계속 짓는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감면해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조건이죠. 만약에 자녀가 농지를 물려받아서 농사를 안 짓고 바로 팔아서 아파트를 산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이 제도 역시 농업의 대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세금 감면 혜택에는 당신이 하는 농업의 공적인 역할을 계속해달라는 사회적 약속과 같은 조건이 붙어있는 셈입니다. 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농부는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소득세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 재산세, 취득세, 간접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 의무를 지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나눌 이야기는 이 세금 제도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 어떤 거죠?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어떤 세금을 내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도가 설계된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혜택의 진짜 수혜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민 말고 다른 수혜자요? 혹시 짐작 가는 분이 계신가요? 글쎄요. 농민들에게 농기구나 비료를 파는 회사들일까요? 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수혜자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바로 매일 장을 보는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저희들이요? 그건 생각 못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부가가치세에 숨어 있습니다. 부가세. 아까 농어민도 소비자로서 부가세를 똑같이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대로 농어민이 생산자로서 미가공 농수산물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쌀, 배추, 무, 사과, 돼지고기, 생선처럼 가공되지 않은 원래 모습 그대로의 농수산물에는 부가세 10%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트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과일이나 채소 항목 옆에는 면세라고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늘 보면서도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군요. 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일부터 이 면세 제도가 없어져서 우리가 사는 모든 쌀과 채소, 과일, 고기 가격에 일괄적으로 부가세 10%가 추가로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매달 내는 식비가 그냥 10%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만 원 쓰던 집은 44만 원을 내야 하고 체감적으로 엄청난 부담이겠어요. 특히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타격이 훨씬 크겠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초 식료품 가격에 세금이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농어민 생산 단계에서의 세금 혜택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 사회 전체를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농어민 세금 혜택을 단순히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식탁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 설계였다는 사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가공 농수산물 부가세 면제는 특정 산업 지원 정책을 넘어서 전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성격까지 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농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문장에서 출발했는데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 식량 안보, 영세 농가 보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정책의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농부는 세금 안 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소득세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 간접세 등 다양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네, 그리고 둘째는요? 그 소득세 비과세 혜택마저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 소득 불안정성 완화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건부 지원책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농어민에 대한 세금 혜택 중 상당 부분은 결국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모든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금 제도라는 건 단순히 국가가 돈을 걷는 행정 절차 그 이상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산업을 함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아, 거울이요? 네. 농어민에 대한 세금 제도는 우리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다 함께 약속하고 그 가치를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정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김치 한 조각이 새롭게 보이네요. 그 안에는 농어민의 땀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 물가 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고민까지 담겨 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식량 위기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농어업을 지원하는 현재의 세금 정책은 과연 충분할까요? 아니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약속과 지원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